깜깜한 제 방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발소리.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매제가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제는 대답 대신 침대 쪽으로 다가오더니 침대 끝에 앉는 거예요. 이리 와봐요. 뭐라고요? 한번 안아줄게. 처형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이런 짓 하려고 일찍 들어왔어요? 그런데 매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럼요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자매에게는 어떤 숙명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이혼을 했고 제 여동생도 20여 년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동생은 정말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갔었어요. 예쁘게 생기고 순수한 아이라서 저는 항상 그 동생을 예뻐했습니다. 동생은 젊은 시절부터 세운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회사에서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그런 동생이었기에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더욱 안타까웠어요. 워낙 어리고 순수할 때 멋모르고 한 결혼이었거든요. 남편이 동생의 편이 되어주기보다는 남의 이목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체면이 서지 않는다. 이런 식이었대요. 동생은 남편에게 사랑받는 느낌보다는 항상 2순위, 3순위가 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이혼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각자 이혼 후에 같이 살게 되었어요. 물론 각자 다른 방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외롭지 않은 그런 생활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동생이랑 같이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 전쯤 동생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취미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언니, 나 동호회 하나 가입했어. 무슨 동호회? 음악 감상하는 모임이야. 7080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듣고 얘기하는 거. 일만 하던 동생이 처음으로 취미던 취미를 갖는다니 저는 정말 좋았어요. 동생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라이브 카페 같은 곳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들으며 공감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음악 얘기만 하다가 오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동생이 저한테 와서는 언니, 혹시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 있으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그냥. 그런데 동생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완전히 10대 소녀 같은 표정이었어요. 야, 뭔가 있구나? 누구야? 우리 모임에 있는 한 분이 나한테만 유독 친절한 것 같아서. 아, 이거구나 싶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설레고 있는 동생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어떤 분인데? 나보다 2살 어린 남자분이야. 그런데 음악 취향이 나랑 너무 비슷해. 모임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곡들을 정말 잘 추천해줘. 며칠 후에 동생이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그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직접 보내줘도 되겠냐고 번호를 물어봤어. 오, 적극적이네. 그래서? 줬지. 그랬더니 그날 바로 음악을 몇 곡 보내줬는데 마침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들이었어. 어떻게 내 취향을 그렇게 정확히 알았는지. 우와, 정말 신경 많이 썼구나. 그분이 너한테 진심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동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핸드폰만 울리면 얼굴이 밝아지면서 확인하고, 퇴근하고 오면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확인하고,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하는 동생을 보니까 저도 기뻤습니다. 언니, 이분이 어제 이런 메시지 보냈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집에 안전하게 도착하셨나요? 이렇게 말이야. 어머, 정말 세심하네. 그치?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다고 하니까 위로의 메시지도 보내주고. 이런 사람 처음이야. 동생이 그렇게 설레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첫 번째 겨운에서 상처받았던 동생이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어? 매일 연락하고 있어. 그런데 언니, 이분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매일 챙겨주고 관심 보여주는 걸 보면. 그런 것 같네. 분명히 너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가? 언니가 봐도 그래? 정말 소녀 같은 질문을 하는 동생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너는 어떤데? 그분한테 마음이 있어? 있는 것 같아. 아니, 있어.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야. 동생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뭉클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제가 동생한테 연애 상담을 해주는 날이 올 줄이야. 정말 재미있었어요. 너무 부담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
그분도 분명히 너한테 관심 있을 거야.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동생이 저한테 와서는 언니, 나 결혼하기로 했어. 뭐, 그분이 나한테 프러포즈 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 만에 프러포즈라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언니, 나이가 나이인데 뭘 그렇게 오래 알아봐. 그리고 이 사람 정말 진심인 것 같아. 나한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준 사람이 처음이야. 동생도 이제 손주까지 있는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 만에 결혼 약속까지. 그 남자가 뭔가 선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언니, 나 이미 결정했어.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릴 거야. 다음 달? 응. 우리 둘 다 재혼이고 나이도 있으니까 간소하게 할 거야. 가족들만 모시고.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생이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랜만에 사랑하는 동생을 보니까 혹시 제가 너무 걱정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동생은 정말로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던 집이 신혼집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짐을 싸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그 집이 동생 집이었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었죠. 갑작스럽긴 했지만 저도 동생한테 신세진 게 많았는데 뭐. 언니, 정말 미안해.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겨서. 괜찮아. 너 행복하면 돼. 그리고 원래 내 집이잖아. 언니 방은 그대로 둘 테니까 언제든 와서 지내고 싶으면 얘기해. 동생이 정말 미안해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동생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몰디브 신혼여행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언니, 나 좀 힘들어. 왜? 뭔 일 있어? 그 사람이 생각보다 어려워. 동생이 처음으로 털어놓는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어려운데? 일단 생활 패턴이 완전 달라.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리하고 아침 차려서 같이 먹고 출근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아침에 정말 못 일어나. 그것도 그냥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짜증내면서 일어나. 응. 그리고 언니도 알다시피 나는 밤에 일찍 잠들잖아. 그런데 내가 자려고 하면 꼭 같이 뭘 하자고 깨워. 또 여행을 같이 가도 나는 계획을 미리 하고 일정대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면서 짜증을 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있어. 아침상도 간단하게 차리고 그 사람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그럼 너는 불편하지 않아? 불편하지. 내가 평소에 생활하던 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신혼인데 벌써 싸우고 싶지 않잖아. 며칠 후에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언니, 그 사람이 집안일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라. 어떻게? 나는 집이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한데 그 사람은 좀 어질러져 있어도 상관없다는 식이야. 그래서 내가 치우려고 하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런 말을 해. 예민하게 군다고? 응. 조금 어질러진 게 뭐가 문제야? 사람이 사는 집이 너무 깔끔하면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말해. 동생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왜 해? 꼭 해야 해.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러면 내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설명을? 예를 들어서 내가 설거지를 바로 하려고 하면 왜 지금 해?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그냥 바로 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말해야 하고.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해? 당신은 너무 급해. 좀 여유를 가져.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해.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자꾸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생활 방식이 다른 거야. 그런데 언니,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틀린 건 아니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틀렸다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동생은 계속 혼란스러워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동생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언니, 나 요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집에서 뭘 하려고 해도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돼. 이거 지금 해도 될까? 혹시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 들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던 동생이 눈치를 본다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표정이나 말투로 또 그러네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그러면 내가 위축되는 거지.
위축되면 안 되지. 너희 집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할 말이 없어져. 부부는 서로 맞춰가는 거다. 너무 자기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겉으로는 논리적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동생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 혹시 내가 정말 너무 경직된 사람인가? 절대 아니야. 넌 체계적이고 깔끔한 사람이야. 그게 너의 장점이고. 그런데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상한 건 아닌가 싶어져. 동생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 매제라는 사람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몇 주 후에는 더 심각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언니, 나 요즘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돼. 왜? 집에서 계속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을지 그런 생각만 하게 돼. 그럼 너는 언제 편해? 잘 모르겠어. 요즘 뭐가 편한 건지도 모르겠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동생이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맞춰주려고 하지 마. 너도 편해야지.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틀렸든 맞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너의 기분이야. 하지만 동생은 이미 너무 많이 흔들려 있었어요. 그 매제가 무슨 방법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을 완전히 자기 말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의 신혼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걱정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적응기 정도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곧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변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동생이 회사 출장을 가게 됐어요.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동생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언니, 나 출장 가는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지낼 수 있어? 갑자기 왜? 내가 신랑 챙겨줄 수 없으니까 언니한테 부탁을 좀 해도 되나 해서. 아침도 못 차려 먹을 테고 집에 아무도 없으면 좀 그렇잖아. 저는 좀 의외였어요. 성인 남자가 며칠 혼자 지내는 게 뭐가 어렵다고. 굳이 내가 가야 할까?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언니, 부탁이야. 시혼인데 내가 출장 가면서 신랑을 혼자 두고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우리 집이니까 언니도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 동생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사실 동생 집이 제가 살던 곳이기도 하고 며칠 정도야 뭐. 알겠어. 그럼 출장 가는 날 저녁에 갈게.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동생이 정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출장 첫날 저는 저녁 시간에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매제가 현관에서 맞아줬어요. 저 형, 오셨네요. 고생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동생 부탁이니 온 거예요. 아니에요. 괜히 제가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네요. 매제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겉으로는 정말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거든요. 그럼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갈게요. 네, 편하게 지내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첫날 저녁은 조용히 지나갔어요. 제가 저녁을 차리고 식사 후에는 저는 제 방에서 쉬고 매제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동생은 출장 가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언니, 아침 10시가 되면 그 사람 아침을 챙겨줘. 늦잠 자는 편이라서. 그래서 둘째 날 아침 10시가 되자 저는 밥을 차리고 매제를 깨우러 갔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어요.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야죠.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서 다시 문을 두드렸죠. 안 나와요? 아침 차려놨는데. 그제서야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매제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벌거벗은 상태였거든요. 물론 앞쪽은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지만요. 뭐 하세요? 빨리 옷 입고 나와서 밥 먹어요. 제가 당황해서 소리쳤는데 매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금방 나갈게요. 저는 황급히 방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매제가 나오는데 하늘하늘하고 얇은 실크 팬티만 입고 나오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제대로 옷 안 입어요? 그런데 매제가 한 손으로는 주방문을 잡고 한 손으로는 거기를 들어올리면서 말했어요.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행동인가요? 반바지라도 입고 와요. 매제가 반바지라도 입으러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로 와서 저를 꽉 끌어안는 거예요. 잘 잤어요?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싱크대 쪽으로 몸을 빼려고 했는데 뒤에서 뭔가 쑥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이 미친 사람이 당장 떨어져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밀어냈어요.
그제서야 매제가 떨어졌죠. 처형,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요? 이게 인사예요? 가족 간의 스킨십 정도는. 가족 미쳤어, 정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매제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심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둘째 날 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고, 매제와 마주치기 싫어서 일찍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11시쯤 되어서 불을 끄고 잠들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매제가 화장실을 가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발소리가 제 방 쪽으로 오는 거예요. 뭐지? 깜깜한 방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발소리. 저는 놀라서 눈을 떴는데 희미한 복도 불빛에 매제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뭐 하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매제는 대답 대신 제 침대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다시 물었는데 매제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리 와봐요. 뭐라고요? 한번 안아줄게. 처형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미쳤어요? 이런 짓 하려고 일찍 들어왔어요? 그런데 매제는 전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침착하게 앉아 있으면서 그럼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이런 짓을 한 거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당신 처형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찔하고 짜릿하고. 이 사람이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싶었어요.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동생한테 전화할 거예요. 처형,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동생한테 뭐라고 할 건데요? 매제가 저한테 안아달라고 했다고 할 거예요? 매제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럼 동생이 믿을까요? 아니면 처형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저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그제서야 매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처형, 이건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해요. 동생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괜히 오해만 생길 테니까요. 그리고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방에서 나갔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문을 잠그고 싶었지만 제 방문에는 잠금 장치가 없었어요. 밤새 매제가 또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있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동생이 출장해서 돌아왔어요.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와 그제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매제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동생이 믿을까요? 아니면 처형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저는 그냥 처형일 뿐이니까. 결국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 맞나? 그리고 혹시 더 심한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동생이 출장해서 돌아온 후 며칠 지났어요. 저는 그 끔찍했던 3박 4일 동안의 일들을 계속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매제의 그 교묘한 말들 때문에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동생이 믿을까? 아니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며칠을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후에 동생이 또 전화를 했어요. 언니, 또 출장이 생겼어. 응, 이번에도 3박 4일이야. 급하게 결정된 거라서.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또 매제 돌봄을 부탁하려는 건 아니겠죠? 언니, 미안한데 역시 나였어요. 이번에도 언니가 와서 지내줄 수 있을까? 저는 즉시 거절했어요. 아니야,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도 다녀야 하고 그래. 사실 핑계였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디가 안 좋은데? 많이 아파? 아니야, 큰 건 아니고 그냥 검사 받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동생이 잠시 조용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언니 건강이 우선이지. 그냥 그 사람이 혼자 지내야겠네.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성인이 혼자 며칠 정도 지내는 게 뭐가 어렵겠어. 그냥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였어. 다행히 동생이 쉽게 넘어갔어요.
저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와. 몸조리 잘하고. 응, 고마워. 그렇게 동생은 출장을 떠났어요. 저는 드디어 그 매제와 엮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동생이 출장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녁 8시쯤 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까 매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형,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왜 왔어요? 처형이 아프시다고 해서 뵈러 왔어요? 전화로 안부 묻는 걸로 충분해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세요? 잠깐만 얼굴 뵙고 갈게요. 안 돼요. 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사람 못 만나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데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도와드리고 싶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발 가세요. 그런데 매제가 계속 초인종을 눌렀어요. 정말 집요하게. 정말 5분만요. 처형 얼굴만 보고 갈게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혹시 간 건가 싶어서 인터폰을 다시 봤는데 화면에 매제가 보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갔구나. 저는 안도하면서 정말 간 건지 확인하려고 현관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처형! 매제가 문 옆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문을 확 밀어젖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는데 매제가 그 틈에 들어와 버렸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렸어요. 이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왔어요? 잠시만 있어봐요.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웠지만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와줬는데 먹을거리 좀 사올게요.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아니에요. 요 앞이라 금방 올게요. 조금만 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정말 바로 앞이에요. 5분이면 다녀올 수 있어요. 저는 급히 지갑을 챙기려고 했는데 매제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처형, 그렇게 급하게 나가지 마시라고요. 나요. 처형,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매제가 저를 안방 침대 쪽으로 끌고 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같이 누워 있어요. 처형이 아프신데. 매제가 저를 침대에 눕히더니 옆에 같이 누워 있었어요. 난 눕고 싶지 않아요. 처형, 아플수록 양기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기를 못 받아요. 특히 아플수록. 무슨 소리예요? 남자의 양기를 받으면 몸이 좋아져요? 그냥 잠깐 같이 누워 있기만 해도. 매제가 제 몸에 손을 올리면서 말했어요. 당장 손 떼요. 처형, 거부하지 말아요. 내가 기운 좀 주려는 거니까. 그러면서 매제가 제 입술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 말라고요. 불쾌해요. 제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매제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처형, 이렇게 예쁜데 혼자 사는 거 너무 아까운데? 저는 이 상황을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급히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던 녹음기에 손을 몰래 뻗어켰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떨어지지 못해요. 처형,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나도 요새 혼자 있으니까 외롭네. 우리 서로 외로운 처지 아니에요? 매제가 계속 제 팔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어요. 처형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숨 막히도록. 미쳤어요. 처형, 내 기운 나눠드리는 거라니깐. 저는 녹음기로 계속 녹음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요. 처형도 원하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그랬고. 60대가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저번에 뭐가 어땠다고요? 저번에도 내가 하지 말라도 그랬죠. 처형이 저를 보는 눈빛이 그냥 가족으로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미친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녹음을 하면서 증거를 모았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그제서야 매제가 손을 떼면서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처형, 언제든 내가 생각나면 연락해요. 동생한테 비밀은 지켜줄 테니까. 나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매제가 나가고 나서 저는 바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어요. 매제의 추행과 이상한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 동생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이 모든 걸 말하고 제대로 신고하고 소송을 걸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매제가 나간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녹음기에 녹음된 그 끔찍한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드디어 동생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언니, 나왔어. 몸은 어때? 많이 아팠어? 동생이 밝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응, 좀 나아졌어. 다행이다. 그런데 언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말 괜찮아? 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앉아볼래?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 왜 그렇게 심각해?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내 남편, 매제 얘기야. 남편이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짓을 했어. 동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상한 짓이 뭔데? 처음에는 내가 출장 갔을 때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해서 갔잖아.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첫 번째 출장 때 있었던 일들부터. 아침에 깨우러 갔는데 벌거벗고 있었어. 수건으로 중요 부위만 간신히 가리고. 그리고 실크 팬티만 입고 나와서 자기 몸을 자랑하면서 뒤에서 나를 끌어안고 이상한 짓을 했어. 뭐, 그리고 밤에는 내 방에 들어와서 이리 와봐. 한번 안아줄게라고 하면서. 동생이 점점 얼굴이 하얘졌어요. 설마. 정말? 정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언니 집까지? 응. 억지로 들어와서 더 심한 짓을 했어. 저는 녹음기를 꺼내서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어요. 매제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아플수록 양기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누워있기만 해도 처형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동생이 듣는 내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이야? 응. 내가 녹음한 거야.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생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몰랐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줄. 너는 잘못이 없어. 나도 처음에는 말할까 말까 고민했어. 내가 믿어줄지도 모르겠고. 믿어줄지 모르겠다고? 언니, 내가 그런 사람이야? 동생이 속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워낙 교묘하게 말을 하더라고. 동생한테 말해봐라. 누구 말을 믿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그 나쁜 놈이 언니를 협박까지 했구나. 동생이 정말 화가 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나도 눈치챘어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도 이상했거든. 처음에는 성격 차이인 줄 알았는데 나를 계속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내가 뭘 해도 틀렸다고 하고 동생이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부부관계도 이상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하려고 하고 거절하면 부인의 의무라고 하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동생한테도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우리 이제 참지 말자. 응, 신고하자. 그리고 이혼해. 그리고 증거도 충분히 있어. 내가 녹음한 것도 있고 현관문 카메라에 강제로 들어오는 장면도 찍혔어. 그리고 내가 증언해주면 더 확실해질 거야. 동생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그런데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언니한테 그 사람을 부탁했는데 너는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이제 중요한 건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성추행으로 고소하고 너는 이혼 소송을 걸자. 우리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변호사는 저희 얘기를 듣고 나서 말했어요. 녹음 자료와 현관문 카메라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속적인 성추행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쁩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유사한 사례를 보면 2년에서 3년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가 될 거예요. 며칠 후 매제가 경찰서에 출석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기소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1심에서 매제는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제 측에서 항소를 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2심에서도 이길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동생의 이혼 소송도 진행됐어요. 매제의 성추행이 인정되면서 동생이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언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응,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런데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용기 내줘서 이런 일을 끝낼 수 있었어. 우리가 함께해서 가능했던 거야. 지금 2심이 진행 중이에요. 제발 더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동생도 세상을 알게 됐어요. 너무 빠르게,
너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혼자 참지 말고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이 서로 믿고 지지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제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